오늘도 황량한 미국의 차이나타운. 한때는 중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을 정도로 바글거리는 거리였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인적이 드문해졌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와도 같은 으스스한 이곳은 대낮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정작 그들이 겪고 있는 시간은 여전히 고통뿐입니다. 요식업을 종사하고 있는 왕 씨는 한숨을 쉽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코리안타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데 오로지 중국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왕 씨. 과연 차이나타운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캐나다 최대 규모의 밴쿠버 차이나타운에서 차이나타운 연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각 지역에서 온 차이나타운 대표자들이 모인 이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황폐화된 차이나타운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이나타운은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70% 이상 매출의 감소를 겪은 업주들은 높은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막상 결과는 과거보다 훨씬 못 미쳤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어머니와 함께 베이커리와 레스토랑을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중국인 여성 자영업자. 엔데믹 시대가 오면 좀 더 사정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었지만 그녀는 팬데믹 이전 매출의 약 30%만 벌고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딤섬 레스토랑을 열었던 제인 리마. 코로나 전에 그녀의 레스토랑은 매일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5일 고객을 맞이하며 영업시간도 줄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유령도시처럼 으스스해지는 차이나타운이기에 어쩔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인기 대폭발이었던 딤섬 코너는 코로나 이전의 매출의 10%만 벌어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차이나타운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반아시아적 인종차별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는데요. 전염병의 원인을 아시아인들에게 돌리는 태도가 차이나타운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박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차이나타운이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지고 황폐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아시아인에 대한 적개심이나 코로나 탓이라기보다는 중국과 중국인들이 세계인과 관계하는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비즈니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자신들의 거주하는 나라나 도시에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방식보다는 그 나라나 도시가 거주자들에게 주는 혜택, 이민자에게 주는 혜택은 받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인들끼리 뭉쳐 자기들만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 열중할 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고 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하며 거주비자를 5년 이상 살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의 과반수가 중국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권을 망가뜨리고 중국인들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에마루 거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바오젠 거리의 중국인 건물주들은 한국인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데요. 바오젠 거리에서 음식점을 했던 자영업자의 말에 의하면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1년에 무려 50%가 뛰었으며 심지어는 100% 인상된 곳도 있지만 투자한 게 아까워서 차마 못 나가고 있는 가게들이 많다고 했었죠. 심지어는 일부러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실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부동산 차익을 노려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 세입자와 중국인 세입자를 다르게 대하는 케이스도 무척 흔했죠. 이들의 폐악질 때문에 젊음으로 가득했던 거리는 중국인들의 거리가 되어서 한때 어딜 가든 중국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점점 유령거리화되었고 결국 이득을 본 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차익으로 상권이 죽기 전에 건물을 팔고 튄 중국인들 뿐이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2년 연장한 이유도 바로 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연관이 있었죠. 모든 외국인을 전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온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예외로 둔 조항만 봐도 투기 목적을 지향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이라고 표현하며 강경한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나 캐나다 또한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곤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받는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의 투자를 통해 자국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서 살면 당연히 거주자는 주변의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할 것이므로 그 주변의 상권은 자연스레 활성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여 부동산을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로 최악의 결과만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차이나타운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전산사회과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이에링은 차이나타운에서 일종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논문 준비와 관련하여 지역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고 있었던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대규모 임대 사이트를 가도 차이나타운의 임대 목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은 매물이 밀집해 있는 인근 지역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상업 건물, 주거 건물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임대 매물의 부족은 장기 임대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기 임대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도 차이나타운 근처에는 주변 지역보다 매물이 적다는 걸 알게 된 이에링. 심지어 드문드문 보이는 차이나타운의 숙소에서조차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입자를 찾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차이나타운의 거주자들이 중국인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그 안에서만 세입자를 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차이나타운을 걷던 그는 기둥에 간체 또는 번체 중국어로 적힌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를 구한다는 그 어떤 안내문에도 영어는 보이지 않았죠. 이에 링 씨는 이러한 현상을 몹시 우려하며 중국인들의 이런 태도가 임대 시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나타운 전체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만 외국인을 환영할 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는 다른 문화권의 외국인들을 몹시 배척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 차이나타운의 영향력이 없었던 지역의 건물주가 중국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쭉 장사를 하고 있던 한국인이나 일본인, 원래 거주하고 있던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동남아시아인을 쫓아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넓어진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만의 배타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링 씨는 해당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했는데요. 렌탈 시장에서 잠재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분리를 조장할 수 있으며 아마도 이는 K-팝과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장악할 때 중국 문화는 어떤 부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임대 시장의 폐쇄성 하나만으로도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 결국 지역사회에서는 비호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제력이 왕성한 동남아시아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부쩍 일어나고 있을 정도죠. 평상시의 상황일 때는 상관없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코로나 같은 재앙이 찾아왔을 때는 공생과 호의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요. 정말 코로나로 인한 아시아인에 대한 기피가 원인이라면 코리안타운이 K-웨이브의 수혜를 입고 있을 리 없겠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 기사를 보면 한국은 팬데믹 이후 더욱더 성장한 한류 열풍으로 인해 코리안타운이 대변역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에는 코리안타운이 말 그대로 한국인들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LA의 코리안타운에서 제2의 서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여행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코리아타운이 차선책입니다. 찜질방, 빙수 카페, 노래방에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선사합니다. 웨스턴 애비뉴와 월셔대로에 있는 마당몰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입구에는 청계천을 연상시키는 돌길을 따라 감자를 입힌 콘도그를 파는 길거리 노점,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뜰리에, 강남에서 직수입한 K-팝 CD가 가득한 매장으로 이어집니다. 퓨전 한식 레스토랑의 대표 한시크의 이동역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미디어에서 본 걸 다 하고 싶어서 K-타운에 간다고 말했죠. 코로나 시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지만 반대로 가상의 한류 문화가 날개를 펼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상 한류 체험에 미치는 영향 체험 경제의 관점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한류는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K-팝 가수들은 일본어, 영어 등의 언어로 노래하며 다양한 언어를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재미있는 공연을 통해 한류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발전으로 시작된 한류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성장했는데 정부에서도 한류가 문화, 외교, 경제, 정책 등의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인식하고 브랜드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류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K-팝, 드라마, 영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식, 언어, 한국 문화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국 중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인터넷 검열을 통해 글로벌 문화의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유튜브, 틱톡을 볼 때 그들은 빌리빌리나 더우인 같은 자국민 중심의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틱톡이란 대형 플랫폼을 만들어낸 중국이 자신들만의 세상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코로나의 가상 한류를 타고 더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문화는 엔데믹 시대가 열리자 가상 체험이 아닌 실제 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돌 수 있게 된 이들은 가까운 코리안 타운에서도 드라마에서 본 서울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냉면과 김치찌개를 먹고 한국인들이 놀러가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한국식 인터넷 카페인 PC방에 가서 즐겁게 게임을 즐깁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달리 이민자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노숙인을 위해 봉사해온 글로리아 김 씨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녀는 무려 3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숙자들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는 메가더 공원, 라파예트 공원, 그리피스 공원 등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노숙자들에게 오랫동안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들에게 아낌없이 더 따뜻한 수프와 빵 등을 나눠 주기 위해 늘 항상 차가운 새벽 바람을 맞으며 밖에 나서곤 했습니다. 그녀는 LA의 코리안 마마이자 성자로 불리며 9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까지 도난당했으나 매일 아침 6시부터 버스를 타고 빵과 바나나, 물을 나눠주면서 선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오늘도 한국의 힘을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클립뉴스였습니다.